안녕하세요. 자식으로 인해 지옥과 천국을 넘나들며 살아온 70대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늙지 않고 푸릇하게 살아있을 것 같던 제가 어느새 칠순을 훌쩍 넘어 시들어가는 낙엽이 되고 있네요. 돌이켜보면 걸어왔던 삶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 꽤나 잘 살아왔구나 싶어져 괜스레 흐뭇해지는 요즘입니다. 얘 순자야, 부처님 공약 말고 배고픈 사람 밥을 먹이는 법이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입에 닳도록 제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어려운 동네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지어 먹이셨어요. 당신 자신과 저 두 모녀는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요. 네가 뱃속에서 망아지만큼 커졌을 무렵에 갈 곳 없는 나를 받아준 곳이 바로 가난한 절의 스님이었단다. 당신은 지금보다도 세상이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태반이었지. 그러니 스님에게 시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니? 그런데 스님은 자신은 길가의 들풀을 뜯어 삶아 먹으면서도 내게는 그조차 귀했던 감자며 옥수수 등을 삶아 먹이셨어. 심지어는 부처님께 올릴 공양미마저 밥을 지어서 내게 주셨지. 산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한다면서 말이야. 그렇게 조산사도 없이 스님 손에 어렵게 세상에 나온 게 바로 너란다. 어린 시절 만난 동네 오빠가 엄마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도망을 갔고 외할아버지는 집안에 먹칠을 했다며 그날로 엄마를 쫓아내셨다는 이야기. 그렇게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다 정착한 절에서 저를 낳았고 그 스님이 아니었으면 엄마도 저도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해야 한다. 바로 이게 엄마 말씀의 주된 패턴이었습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자랐다고 하셨다. 그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여태 살아있어 날 도울 수 있었다고 말이야. 당장 내가 베푼 일이 내게 돌아오진 않아도 분명 너의 선행은 세상에 멀리 퍼져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닿게 될 거야. 어린 저에게는 아직 알 것 같으면서도 아리송한 말이었지만 50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은 두고두고 제 마음에 새겨졌었어요. 저는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진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엔 더더욱 악착같이 일했죠. 그러던 와중 일하던 공장에서 제게 다가와준 남자가 바로 제 남편입니다. 공장 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천의 고아인 그는 20대 시절 한 번 결혼을 했지만 아내 출산 중 아내와 아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후로는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요. 물론 처음엔 그의 마음을 거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좋다는 그에게 저는 도대체 제가 왜 좋은지 물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예쁘지도 않은 제가요. 쫓는이 없이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아둥바둥 사시는 순자 씨가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으면서요. 뭐랄까,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남들 눈엔 내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저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 악착같이 살았을 뿐인데 정작 나 스스로에 대한 여유가 가난해져 버렸구나 싶어서요. 그런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주었다니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와 천천히 가까워졌고 35의 늦은 나이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여서인지 아이가 곧잘 들어서지 않았죠. 갖은 노력 끝에 4년 만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품에 안아본 아이가 바로 제 딸 소민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내 딸의 나이 고작 5살에 급성 백혈병, 정확히는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라는 재앙이 찾아왔을 때 정말이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난 정말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동안 혼자 얼마나 아팠을까. 자책하지 마, 소민 엄마.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소아 백혈병이라니. 하고 많은 아이 중에 왜 하필 우리 소민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혹시 내가 너무 늦은 나이에 소민이를 낳아서 그게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친 걸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일찍 했어야 했는데 다 나 때문이에요. 우리 죄 없는 소민이 어떡해요, 여보?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처음엔 작게 흐느끼다가 점점 감정이 격앙되어 저는 결국 머리를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죠. 남편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타일렀어요. 당신 탓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고라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고. 그런 사고가 지금 우리 소민이한테 일어난 거야. 그럴수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소민 엄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소민이는 더 아프고 혼란스러울 거야. 남편도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텐데 자신을 추스리기도 전에 소민이와 저까지 챙기느라 많이 지쳤을 그를 생각하니 저도 점차 정신을 다잡게 되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딸을 지켜내야 하니까요. 그렇게 소아암 병동에 입원한 지 한 달이 넘어갈 즈음이었어요. 당시 저와 소민이는 병실에서 지내는 일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던 때였죠. 소민이 앞침대에 새로운 남자아이가 입원을 하더군요. 아이 엄마는 저와는 다르게 아주 앳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병동이 낯선지 계속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아이 또한 많이 불안해 보였고요. 저는 한 달 전 저와 소민이가 생각났습니다. 두렵고 낯설 테니 먼저 말을 걸어 안심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엄마는 제 인사에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이도 입원한 지 한 달 됐어요. 우리 같이 잘 이겨내봐요. 저 또한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이 엄마 또한 머뭇거리다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와중에 어린 여자의 손이 벌써 왜 이렇게 거친지 힘들게 살아온 삶이 느껴져 괜스레 더 애착이 갔습니다. 제가 아이 엄마와 인사를 하자 소민이 또한 침대에서 내려와 멀뚱멀뚱 침대에 앉아있던 남자아이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해맑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 나는 5살이고 박소민이야. 너는? 나도 5살, 김태영. 박소민? 그럼 너 여자애야? 근데 머리가 왜 그래? 태영아. 어린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질문 또한 순수하더군요. 태영이는 항암 치료 전 머리가 빠지는 부작용을 대비해 미리 짧게 민 소민이의 머리를 보고 태연하게 물었어요. 태영 엄마는 당황하며 아이의 어깨를 끌어쥐었어요. 여기선 이렇게 밀어줘야 나중에 머리카락이 더 튼튼하게 자란대. 나 말고 다른 애들도 다 그래. 너도 곧 이렇게 밀걸? 그치, 엄마? 뭐? 엄마, 나도 저렇게 머리 밀어요? 싫은데, 내 머리카락은 원래 튼튼해서 괜찮은데. 다행히 소민이는 상처를 받은 것 같진 않았어요. 머리를 밀기 싫다며 울먹거리는 소민이에게 아무렇게나 둘러댄 제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는 것 같더군요. 다행이라고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어요. 반면 태영 엄마는 태영이의 말에 당황한 것 같았죠. 저는 태영 엄마를 대신해 태영이에게 상냥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태영이는 아직 잘 모르겠구나. 원래 5살 땐 다들 머리를 한 번씩 밀어주는 거야. 그래야 평생 건강한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거든. 아줌마도 어릴 때 똑같이 했었어. 그날 밤이었어요. 소민이가 잠든 것을 본 후 익숙하게 간이 침대에 누워 자려는데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불빛이 들어오더군요. 뭔가 하고 봤더니 태영 엄마가 조심스레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무리 이번 첫날이지만 그런 것 치고도 하루 종일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이기에 저는 괜스레 마음이 쓰여
그녀를 따라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태영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걸 보니 소리 죽여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껏 울어요. 원래 첫날이 제일 힘든 법이에요. 그러다 아이가 머리를 미는 날 또 한 번 울고, 처음 항암 치료 받는 날 또 한 번 울고, 계속해서 울음을 참을 날이 많으니까 오늘 한 번에 실컷 울어버려요. 저희 태영이는 항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의 위로에 태영 엄마는 울먹이며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아차하며 괜한 말을 했다 싶었어요. 소아암 병동에서 돈이 없어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있는 아이들은 드물지 않게 있었거든요. 당시엔 보험이라는 것도 잘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닌 때라 입원비와 치료비를 부모들이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시기였어요. 거기에다 항암 치료는 치료비가 어마어마해서 저와 남편 또한 모아둔 돈으로 감당이 될지 크게 걱정을 하던 차였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니, 아기 엄마, 도와줄 가족들이나 친척들도 따로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는 법이니 무례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신뢰를 무릅쓰고 태영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눈물이 그치지 않았는지 태영 엄마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녀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그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20여 분이 지났을까요? 겨우 진정이 되었는지 태영 엄마가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들더군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제야 머쓱했던지 괜히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뵌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죄송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별 말씀을요. 제가 먼저 애기 엄마를 뒤따라 나온 건데요. 소민이 엄마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쾌하실 수 있지만 엄마처럼 느껴져서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울음이 더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엄마 같다니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인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계시지 않나 봐요. 제가 아까 괜한 말을 꺼냈죠. 미안해요. 아니요, 살아 계실 거예요. 어쩌면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지만요. 저 20살에 태영이를 낳았어요. 애 아빠는 임신 사실 알았을 때 나 몰라라 도망갔고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계집애가 함부로 몸을 굴리고 다니다 부모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요. 그 뒤로 정말 두 번 다시 저를 받아주시질 않더라고요. 완전히 의절당했죠. 저는 그래서 가족도 친척도 없이 태영이 하나뿐이에요. 태영 엄마는 다시 눈시울이 흐려지려는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저대로 심란해져 잠시 말을 아꼈고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와 사정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집도 절도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운다는 게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일인지를요. 어머니를 떠올리자 더욱 마음이 편치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들 어쩌겠어요. 태영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태영 엄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둘 다 쓰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소민이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또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앞자리의 태영이는 항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치료만 받으며 버티고 있었어요. 태영이는 점점 몸에 멍이 들거나 출혈이 잦아졌고 간이 붓기 시작했는지 배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태영 엄마는 처음엔 이곳저곳 연락을 취해 돈을 빌려보려는 것 같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돌릴 곳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는지 망연자실해하던 태영 엄마는 매일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딘가에 숨어 숨죽여 울고 오는 것 같더니 이젠 병실에서도 틈만 나면 소리내어 울더군요. 아휴, 그만 좀 울지. 병실에 있는 사람들 전부 애써 참고 있는데. 다른 아이의 보호자가 나지막이 구시렁대긴 했지만 그 이상 아무도 태영 엄마에게 뭐라 한마디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 맥없이 아이가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심정이 어떤 건지 다들 짐작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거의 진 늦은 저녁이었어요. 태영 엄마가 쭈뼛대며 조용히 저를 병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저, 소민 엄마, 뭐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요? 얼마든지요. 가뜩이나 매일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 게 영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저에게 부탁이라니 저는 그게 뭐든 들어주자 싶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태영 엄마의 부탁은 제가 용납할 수 없는 부탁이었어요. 저 당분간 저녁에 외출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태영이를 같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낮에도 아니고 저녁에요? 태영이를 봐줄 수야 있지만 무슨 일이에요? 태영이를 저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서 무슨 방법이든 써보려고요. 태영 엄마는 뭔가를 숨기려는 듯 계속해서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계속해서 태영 엄마를 추궁했어요. 무슨 방법이라뇨? 일을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이 밤에? 태영 엄마, 혹시 유흥가에 나가려는 거예요? 마치 젊었던 태영 엄마는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태영 엄마가 너무도 안타까우면서도 그녀의 행동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태영 엄마, 이건 아니에요. 나중에 애를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정말로 태영이를 생각한다면 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태영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게 눈에 보이고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저대로 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나도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 태영 엄마, 그렇게 해요, 우리. 태영 엄마는 울먹이며 거의 절규하듯 외쳤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런 꽃다운 나이의 여자가 그런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지려는 걸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저와의 옥신각신 끝에 결국 태영 엄마는 알았다며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들여보낸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태영 엄마를 도울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은 다음 날까지도 계속됐습니다. 그날따라 태영 엄마는 울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생각에 잠긴 그녀는 그날 저녁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이 끝난 소민 아빠가 며칠 만에 병원에 들렸죠. 소민이는 좀 어때? 아까 5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왔어요. 애가 아주 녹초가 돼서 지금 깊게 잠들었어요. 남편과 전 평소대로 소민이 안부를 주고받고 서로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저는 남편에게 어려운 부탁을 꺼냈어요. 저 소민 아빠 미안하고 어려운 부탁이 있어요. 저는 태영이네의 딱한 사정을 남편에게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착한 남편 또한 가슴 아픈 내색을 내비쳤어요. 제가 다음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요. 이어진 제 말을 듣자 남편은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을 담보로 하면 한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대출을 받아서
태영이네한테 병원비를 빌려주면 안 될까요? 소민 엄마,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이야. 태영이네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만큼의 리스크를 질 수는 없어. 그래도 우리 소민이랑 같은 나이 아이인데 어떻게 죽어만 가는 걸 지켜만 봐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 돕고 싶어 하는 거야, 소민 엄마?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태영 엄마랑 똑같은 상황에서 절 키우셨던 저희 어머니요. 야, 여보, 제가 평생을 더 잘할게요. 한 번만 내 부탁 좀 들어줘요. 네? 안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과 선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던 저는 본 적도 없는 스님의 말이 계속해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저의 간곡한 부탁에 남편은 차마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고 생각해 보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돈 봉투를 들고 다시 병원에 찾아왔어요. 기왕 도와주는 거 소민이 치료비를 제외하고 끌어올 수 있는 한계까지 끌어모았어. 가서 얼른 전해줘. 아이 엄마가 또 다른 마음 먹기 전에. 여보, 고마워요, 정말로. 그리고 이 돈 돌려받을 거라는 마음은 내려놓기로 하자, 우리. 당장 이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낸다고 태영이네 사정이 나아지진 않을 테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차마 남편에게 염치가 없어 꺼내지 못했던 말인데 먼저 저렇게 말을 해주니 정말로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내가 참 선한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남편이 돌아간 후 저는 그 길로 태영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마침 태영 엄마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태영 엄마, 어디 가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돈 벌러 가려고요. 그렇게까지 저를 말려주셨는데 죄송해요, 소민 엄마. 저희 태영이 좀 잘 돌봐주세요. 기다려요. 이제 일 나갈 필요 없어요. 자, 받아요. 이게 뭐예요? 봉투를 열어본 태영 엄마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하더니 이내 두 눈을 꾹 감고 다시 제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런 큰 돈 저는 못 받아요, 소민 엄마. 전 갚을 능력도 없고요. 마음은 감사하지만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받아요. 태영 엄마 통화하는 거 우연히 몇 번 들었는데 전 회사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었죠. 그 사람들이나 저나 생판 남인 건 마찬가지니까 저한테 빌려달라고 먼저 부탁했다고 생각하고 받아줘요. 갚는 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얼른요. 일단 태영이부터 살려야죠. 우린 엄마잖아요. 눈 딱 감고 미안함을 무릅쓸 줄도 알아야죠. 그쵸? 저는 망설이는 태영 엄마의 손에 다시 봉투를 꾹 쥐어주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든 태영 엄마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민 엄마. 이 은혜 정말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요. 자자, 죽지 말고 살아서 갚으시고 얼른 원무과에 가봐요. 항암 치료 일정도 예약하고. 네. 태영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제게 뒷모습을 보이며 사라졌어요. 앞으로 갚아야 할 큰 액수와 남편에 대한 미안함에 짐진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스님에게 받은 선행을 남에게 나눠줬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뿌듯하기도 했죠. 다행히 소민이와 태영이 모두 너무 늦지 않은 초기에 병원에 온 터라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민이는 2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고 몇 년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긴 해야 했지만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축하해요, 소민 엄마. 소민아, 퇴원 축하해. 태영 엄마는 약간의 부러움이 섞였지만 진심 어린 눈으로 소민이의 퇴원을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만 먼저 퇴원해서 미안해요, 태영 엄마. 미안하긴요. 그런 말 마세요. 태영이도 많이 좋아졌으니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나가서도 꼭 연락하게 해요. 알았죠? 항상 힘내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요. 이게 다 소민이네 덕분이에요. 항상 감사하며 살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갚을게요, 이 은혜. 그렇게 우리 가족은 희망이 가득한 가족으로 돌아왔어요. 소민이는 그 이후 엄마 아빠에게 건강하고 예쁜 딸로 보이고 싶어서인지 사고 한 번 안 치고 착한 딸로 자라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불행은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태영이 엄마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태영이 엄마는 어떤 연문인지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괜히 제가 먼저 연락을 하고 찾아다닌다면 병원비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채업자로 생각할까봐 먼저 연락도 하지 않았었죠.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그리고 만날 인연은 언젠가는 꼭 찾아온다고들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었다면 꼭 시간이 몇십 년이 흐르더라도 만날 거라는 확신도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의 가정을 돌보며 살아갔네요. 그렇게 우리 소민이는 성인이 되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해서 말괄량이 소녀에서 듬직한 숙녀로 성장을 했답니다. 소민이가 첫 월급을 받고 우리에게 내복 하나씩을 사줄 때 얼마나 기쁘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 옛날에는 첫 월급 타면 자식들이 부모님께 내복 사드렸다면서?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서 사왔지. 빨리 입어봐요. 어서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어찌나 대견스럽고 예쁘던지 벌써 우리 딸이 이렇게나 컸구나.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죠. 정말 이런 행복이 오래오래 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이 너무 컸던 걸까요? 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민이가 32살 성인이 되던 해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쿵 하는 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소민아, 어서 구급차 119 불러, 얼른! 남편은 화장실에서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바로 간경화였어요. 남편분, 지금으로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간이식 방법밖에 없어요. 네? 뭐라고요?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인가요? 안 돼요. 안 돼. 유감입니다. 먼저 간이식 공여자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수밖에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뭐 했어? 작년에 건강검진 받지 않았어? 그런데 간경화라니. 그러게, 내가 술 좀 작작 마시라고 했잖아. 이제 어쩔 건데. 당신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전 누구보다 힘이 들 남편에게 원망의 눈빛으로 쏘아붙였어요. 솔직히 남편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남편이 없는 이 현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내 몸 하나 관리를 못했네. 소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 용서해줘. 남편의 증상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빼내고 차오르기를 반복했고 이뇨제를 주기적으로 복용했지만 결국 한 번은 소변이 나오지 않기까지 이르러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1년간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은 그때 당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스크 시구. 그게 터지면서 사업도 점점 기울기 시작했죠. 은행에서의 빚독촉이 심해졌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결국 모든 빚을 갚기 위해 허름한 지하방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푸세식으로 된 화장실은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야 있었죠. 아직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싶었습니다. 미안해, 소민아.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다 큰 나이에 널 이런 집에 살게 해서.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이 세상에 없었을 텐데요. 이제부턴 제가 직장 열심히 다녀서 빨리 다시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 드릴게요. 제 아빠를 닮아서 말하는 것도 어찌나 예쁜지. 제가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죠. 그렇게 일을 그만뒀던 저는 70의 나이에 다시 식당 일을, 딸아이는 새로 취업한 회사를 열심히 다니며 남편을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뜻대로 되나요? 쥐꼬리만한 식당 월급과 작은 중소기업에 이제 막 신입으로 입사한 딸아이의 월급을 합쳐봤자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과 남편의 병원비까지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또한 제 이름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결국 딸아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것조차 임시 방편에 불과할 정도로 빚은 거대해졌습니다. 결국 공장이 문을 닫았거든요. 빚더미 위에 앉았던 우리들은 더 큰 빚더미의 정상에 올라앉았어요. 결국 빚을 갚지 못한 남편과 딸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소민아.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엄마. 어쩔 수 없었잖아.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말하는 소민이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손쓸 수 있는 일이 정말 더는 없었거든요. 소민이의 월급은 받는 족족 차압을 당하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날이 갈수록 증세가 악화되는 남편을 퇴원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쓸모도 없이 계속 살아있어서 집안에 이렇게 짐만 되고. 아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전에 제가 백혈병에 걸렸을 땐 제가 짐이었단 말씀이세요? 쓸데없이 살아있어서? 아니, 소민아, 내 말은 앞으로 절대 그런 말씀 마세요. 듣는 저랑 엄마는 너무 속상하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장서서 대신해준 천사 같은 내 딸 소민이가 그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준 것 같아 딸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은 나눠서가 아닌 한 번에 몰려온다고 악재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소민이가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엄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덤덤하게 퇴사 이야기를 꺼내던 소민이는 돌연 참던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놀란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소민이를 달랬어요. 울지 말거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니? 소민이는 애써 떨어지는 눈물을 꾹꾹 눌러 닦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찼어요. 살다 살다 이런 유튜브 사연이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직장 상사의 갑질이 내 딸에게 일어나다니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따져 물어야겠어.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니?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엄마. 저도 억울하다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미 그 부장이 손을 다 써놓은 뒤더라고요. 사장도 부장 편이에요. 다 한통속이더라고요. 정말이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더욱 속상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그런 빚은 또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돈이 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똑똑. "안에 누구 계십니까?" 웬 젊은 남자 목소리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집이라 초인종도 없었거든요. 이 집을 아는 사람도 찾아올 사람도 없었기에 저는 의문스럽게 물었죠. 누구시죠? 여기가 김순자 씨 댁 맞으신가요? 전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말씀드릴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요새 하도 악재가 겹쳐서 일어난지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덜컥 문을 열어줬다가 해코지를 당할까 겁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문 밖의 남자의 소름 돋는 정체를 알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 보고 싶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 태영이요. 기억 안 나세요? 예전 소아암 병동에서 아주머니께서 살려주셨던 그 5살 태영이요. 저는 정말이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꼬마였던 태영이가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저는 황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앞에는 키가 크고 훤칠한 청년이 미소를 짓고 서 있었어요. 아니, 네가 그 어렸던 태영이란 말이야? 오메,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 치료는 잘 됐고, 완치는 된 거니?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아휴, 이렇게 반가울 때가. 그래, 네 엄마는 결혼은 했고, 취직은 했어? 저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태영이의 두 팔을 꼭 잡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아주머니, 하나씩이요. 대답할 시간을 주셔야죠. 아유, 참, 그렇지. 그래, 일단 누추하지만 들어와. 여기 앉아. 내 정신 좀 봐. 여보, 어릴 적 우리가 도와줬던 남자아이 기억나요? 그 애가 찾아왔어. 여기 좀 내다 봐봐요. 너무 좋다. 네가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해. 저의 지나친 호들갑에 방에 거동이 불편해 방 안에 누워만 있던 남편도 방문 사이로 겨우 고개를 내밀고는 이내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화난 남편의 얼굴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자네가 그 아이란 말이야? 건강해졌구먼. 정말 잘 됐네. 잘 됐어. 소민아, 너도 기억하지? 왜 같이 입원해 있던 태영이? 저는 뒤를 돌아보며 소민이를 불렀어요. 뒤쪽 거실에 누워있던 소민이도 제 야단법석에 놀라 이미 몸을 일으키고 있더군요. 태영이? 이야, 소민이 오랜만이네. 너 진짜 어릴 때 그대로 자랐구나? 머리가 긴 것만 빼고 말이야. 너도 뭐, 너도 머리 많이 길었네. 희미했지만 소민이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져 있었어요. 그리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저와 태영이가 앉아있는 자리로 다가와 함께 자리했죠. 태영이 한 명으로 인해 정말 오랜만에 가족 세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잘 계시고? 전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영이 엄마의 소식을 물었지만 태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말 머리가 띵하니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말기셨거든요. 그래도 마지막엔 잠든 사이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저런, 네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래. 네 어머니 분명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셨다. 내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휴, 왜 하늘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시는지 원. 그래, 그건 그렇고. 아니, 대체 우릴 어떻게 찾아왔어? 사실
어머니가 생전에 아주머니를 그렇게 찾고 싶어 하셨어요. 찾아서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모르고 저는 사업 때문에 바쁘답시고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 정리를 했었는데 장롱 속에 고이 간직돼 있는 낡은 상자를 하나 찾았어요. 그걸 열어봤더니 글쎄 30년 전 병원에서 아주머니와 우리 어머니가 찍은 사진들, 소민이와 방긋 웃고 있는 사진들, 추억의 사진들이 나오는 거 있죠? 그것뿐 아니라 아주머니 집 전화번호, 주소, 또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도 있었고요. 늦었지만 아주머니를 찾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도 저희 어머니 넷이서 찍은 사진 기억하시죠?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 그럼 기억하고 말고. 아이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다니. 나도 벌써 이렇게 늙었어. 맞아요. 저도 소민이가 퇴원한 후 1년 뒤에 퇴원을 했거든요. 지금은 완치가 됐고요. 어머니 말씀이 퇴원 후 사는 게 바빠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해보니 전화번호도 바뀌고 적어주신 주소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오래전에 우리도 이사를 갔거든. 그리고 그때 전화번호도 바뀌었지. 저는 반 지하에서 다시 이사를 가던 그 당시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땐 빚을 갚느라 힘들긴 했어도 우리 세 사람 참 화목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올해 제 사업에 슬슬 여유가 생겨서 그제 아주머니를 찾아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써서 수소문을 했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돈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저희 어머니에게도 아주머니께도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하긴 못 만나고 간 태영 엄마가 참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나는 너무 좋다. 제 말에 태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태영이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우리 가족에겐 단비와도 같았어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아주머니 댁 사정에 대해 조금 알아봤습니다.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태영이 네가 잘 커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갚은 거야. 아주머니, 이래봬도 저 벤처 사업으로 꽤 성공했어요. 얼마 전엔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인터뷰도 했는걸요. 대개 남은 빚 부디 제가 갚아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저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간이식밖에 답이 없다고 들었어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공여자를 찾기 전까지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싶고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태영아, 우리는 뭘 바라고 그때 널 도와준 게 아니야. 물론 우리 사정이 지금 딱한 건 맞다만 그렇게 과한 도움을 너에게 받을 수는 30년 전 두 분께선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까지 생판 남인 저를 살려주셨어요. 아주머니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성공을 하긴커녕 지금 살아있지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땐 두 분 마음대로 절 살려주셨으니 이젠 제가 두 분을 돕고 싶은 만큼 돕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재차 거절을 하고 싶은데 당장 막막한 현실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목숨 또한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자신의 부탁에도 제가 망설이는 듯하자 태영이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 부담스러우시다면 소민이를 저희 회사에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마침 인사총무팀의 비서 한 명이 퇴사해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소민이가 저희 회사에 와준다면 제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제안이지 사실상 소민이 취업까지 시켜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매일같이 어두워져만 가는 소민이가 너무 걱정이었는데 이런 고마운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소민이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태영아, 무슨 소리야? 난 자신이 없어. 그 전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갑질당하고, 암튼 너네 회사 다닐 만한 그릇이 못 돼. 지금 이런 모습으로 네 회사에 들어갔다간 태영이 너한테 피해만 주게 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소민아. 나 사실 너에 대해서도 알아봤어. 억울하게 퇴사 당하기 전까지 너 회사에서 꽤 인정받았다며. 우린 아직 커가고 있는 회사라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에게 많은 업무들을 요구하고 있어. 총무일까지 할 수 있는 비서라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했던 인재야. 그러니까 와서 나 좀, 우리 회사 좀 도와줘라. 어? 야, 어릴 때 생사를 같이 넘나든 사이인데 친구 좋다는 게 뭐냐? 태영이는 소민이를 차분히 설득했어요. 그것도 무작정이 아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들로요. 소민이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뭐가 걱정이야? 회사 대표가 네 소꿉친구인데. 태영이는 소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기적에 마냥 좋아하던 것도 잠시 고개를 돌린 저는 결국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어요. 남편이 방 안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그때 남편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돈 그 아이가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하니 이제 저 사람도 마음의 짐을 죄책감을 좀 덜겠거니 싶어 괜스레 더욱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또한 이제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게 되었나 싶어 더욱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그렇게 소민이는 태영이의 회사로, 남편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런 집에 살게 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우기는 태영이의 고집에 결국 우리 가족은 반 지하방에서 태영이가 구해준 아파트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기쁜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입원해 있던 남편에게 긴 대기 시간 끝에 드디어 기적처럼 공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찌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심장이 다 떨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제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버텨줘서 고마워. 남편은 그렇게 내 손을 살포시 잡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1분이 1시간 같다는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간절한 저의 마음이 통한 걸까요? 남편은 몇 시간의 수술 끝에 무사히 이식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남편이 퇴원하던 날 퇴원을 축하하자며 저희 집에 모인 소민이와 태영이가 손을 꼭 붙들고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나 태영이랑 결혼하고 싶어. 뭐라고? 저 소민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소민이와 결혼해서 행복한 새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아니, 어머님, 아버님, 부디 허락해 주셔서 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제겐 남은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아니, 언제 니네 그런 사이가 된 거야? 아니, 이것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수민이가 몸담고 있던 부서가 태영이랑 부딪힐 일이 많다고 하더니 그새 둘이 눈이 맞아 어느새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물론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태영이는 이미 우리 가족인걸요. 그렇게 30년 전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결혼한 자식들을 보면 어떻게 사는지 또 어려운 건 없는지 마냥 걱정만 앞선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사위와 딸은 보란 듯이 잘 살고 있어요. 바늘과 실처럼 같이 봉사도 다니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취미 생활도 즐기며 마치 맛스러운 김밥처럼 떨어지는 법이 없답니다. 저는 애미로서 이렇게만 살아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네요. 아, 그리고 한 달 전에 우리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우리 딸 수민이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지 뭐예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예쁜지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를 처음 안을 때 얼마나 떨리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내 나이 70 넘어 이렇게 웃는 날만 있다니 역시 하늘은 저를 아직 버리지 않았나 봐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남을 위해 베풀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겪고 나니 옛말 틀린 말 하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가요? 제가 베푼 복을 저 대신 누군가 어디선가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것대로 참 근사한 일이겠죠.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 희망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 튜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영상으로나마 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바로 30년 전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그분, 태영이 엄마에게요. 태영 엄마, 아니 사돈, 하늘에서 잘 지켜보고 있어요. 보다시피 30년 전 병모아 싸운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커서 둘에서 하나가 됐어요. 우리 사돈도 기쁘지요? 제가 죽는 날까지 우리 태영이 잘 지켜줄게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하늘에서 푹 쉬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우리 사돈 보고 싶네요. 남은 인생 자식들과 잘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멋진 사위 보내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